예, 오늘 황사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황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그 박영규 교수님께서 부정경쟁 방지법 일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포괄적인 내용에 맞춰 설명하기보다는 일반 조항이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국내 법제 현황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저희 일단 검토 배경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법제 현황, 세 번째는 각국의 부정경쟁 행위 유형하고 목적 조항의 비교, 그 다음에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찬반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고요. 마지막 어떻게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이 입법에 나가야 될 것인가 대략적인 목표를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배경은 앞에서 그 박영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쟁의 심화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 전통적인 지식재산 법규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현재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경제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부정한 경쟁 행위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검토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셋째, 현행 부정경쟁 방지법은 부정한 경쟁 행위의 유형을 제한 열거적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한 열거적인 규정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이라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퍼블리시티권, 흔히 초상재산권이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아바타라든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인터넷 프레이밍, 불공정한 방법의 광고 등 다양한 어떤 유형의 현재 새로운 지식재산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역을 살펴보면 앞에서 박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961년에 최초로 부정경쟁 방지법이 제정이 됐고요. 제정 당시에는 영업비밀 부분이 빠져 있고 법령 자체도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어떤 법령을 가지고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것은 제4차 개정 때인데요. 1998년 12월 31일부터 현재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렇고 영업비밀은 일단 제외를 하고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부정경쟁 방지, 어떤 표시 보호에 관한 부분만을 이 자리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현재 1961년 최초로 제정되어 가지고 12차례 현재 개정이 있었고요. 현재 2009년 12월 30일 날 개정된 법률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정법 당시에는 부정경쟁 행위 유형이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은 부정경쟁 행위 유형이 현재 9개로 현재 제2조 1항 감옥에서 자목까지 9개로 현재 확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의 어떤 추가가 그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희석화 행위라든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유사 도메인 이름 사용 행위라든지 타인 상품 형태 모방 행위라든지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제정법에 비해서.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해외 법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는 최초 1883년에 파리 협약에서 부정경쟁 행위가 논의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파리 협약이 체결되었고요. 그때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상표,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 협약이 논의가 되었고, 그 중에서 제10조의 2를 보면 산업상 또는 상업상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한 경쟁 행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EU 내에서도 2005년도에 기업 소비자 간 부정한 상관행에 대한 지침이 제정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정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독점금지 규제법에서 포섭하고 있는 내용들도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제정 목적을 보면 그 각국별로 부정한 상관의 판단 기준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통일화시키자는 의미에서 EU 지침이 제정되었고요. 그 제5조 2항을 살펴보면 일반적 금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5조 2항에서 직업적 근면 성실 요건에 반하고 상품과 관련하여 평균 소비자 또는 상관행위 특정 소비자 그룹을 목표로 하는 경우 평균 그룹원의 경제적 활동을 상당 부분 변화시키거나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부정한 상관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4항에서는 그 부정한 경쟁 행위의 어떤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두 가지를 이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인 행위고 둘째는 공격 행위 이렇게 큰 두 가지의 범위를 가지고 그 유형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록에서 31개의 어떤 블랙리스트 부정한 상관행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EU의 개별 국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독일입니다. 독일은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입니다. 1896년에 최초로 그 부정경쟁 방지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 조항이 없었는데 1909년에 이제 일반 조항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2004년 개정법이 운영되고 있고요. 2004년 개정법 제3조를 보면 일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조항의 정의 규정을 보면 경쟁업자, 소비자 혹은 여타 시장 관여자에게 불리하게 사소하지 않은 정도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2004년에 개정되기 전에 구 독일 부정경쟁 방지법을 보면 제1조의 일반 조항이 있는데요. 그 일반 조항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부정한 경쟁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독일 부정경쟁 방지법은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반해서 독일은 한정적이 아니라 어떤 특히라는 어떤 예시적 어떤 열거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이 좀 틀린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 이외에도 유럽에서 스위스도 어떤 일반 조항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현재 1986년 법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제2조에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조항은 내용을 살펴보면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선의, 신의 성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 단어를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런 단어를 썼는데 혹자에 따라서는 저렇게 꼭 그 선이라든지 신의 성실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선의, 신의 성실 규칙에 반하고 경쟁자, 공급자 간 또는 수요자 간 관계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업상의 행동 또는 관행은 부정하고 위법하다. 이게 이제 일반 조항의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부경법은 독일 부경법과 같이 일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어떤 선의 또는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기준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부정경쟁의 모법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6년에 원래 이 부정경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스위스와는 달리 부정경쟁을 규율하기 위한 그런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않고요. 현재 그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법상 750조 규정과 같은 1382조와 1383조를 적용해서 부경방지 유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경쟁 행위의 유형은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부정경쟁 행위에 이렇게 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판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독일의 어떤 그 법 운용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부정경쟁 행위 유형과 대동소이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요. 또 이런 그 특별법이 없지만 2005년 유럽 지침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내법, 유럽 각국들은 이제 국내법에 수용을 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2005년의 지침 내용을 2008년에 이제 국내법에 수용했는데요. 2008년 8월 4일 이제 경제혁신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수용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혁신법이 아닌 소비자법에 어떤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그 부정경쟁 행위의 어떤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도 있음을 좀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법 그 제 120조 120-1조의 부정한 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소비자법 제 121조-1은 오인 관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법 제 122조-11은 공격 관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법 제 120-1조를 보면 그 직업적 근면 성실의 요청에 반하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력과 판단력,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제 활동을 상당한 정도로 왜곡하거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상관행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부정경쟁 행위의 어떤 일반 조항과 비슷한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 지금 개정 법률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0년 7월 1일부터 그 법률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과 같이 일반 조항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요. 현재 그 15개의 부정경쟁 행위를 구체적으로 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요 3국을 비교한 표인데요.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일반 조항이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제3조에 일반 조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형도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상의 어떤 그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조항을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또 목적 조항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목적 조항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다 잘 아실 거고, 일본법도 저희 나라 그 목적 조항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 이외의 어떤 시장 참가자도 보호한다는 어떤 것들을 목적 조항에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조항에서 특이하게도 저희 나라는 그 주지성의 요건을 목적 조항에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부정경쟁 방지법의 일반 조항 도입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목적 조항에 그 주지성의 요건을 두어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주지성의 요건은 요하지 않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은 대동소이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항 도입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조항을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현재 그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 행위가 제한적으로 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부정경쟁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조항을 도입해서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해야 될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변화하는 거래 관념과 공동사회에서의 가치 기준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찬성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 행위 및 상관행에 반하는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 행위를 규율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외국의 입법 예외를 참조해서 다른 입법 예외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일반 조항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의 한정 열거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관행에 반하는 경쟁 행위의 밑에 이제 표시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박영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성 입장에도 반대하고 또 일반 조항 도입에 반대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한정하여 열거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를 확실히 예측 가능하기가 쉽다. 또 이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반 조항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어떤 견해들이 지적되고 있고 나오고 있고요. 또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앞서 살펴보았지만 어떤 다른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일반 조항 내에 어떤 불확정한 어떤 개념, 신의성실이라든지 뭐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다른 또 개념 구체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일반 조항을 도입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새로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조항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표시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열거된 어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유행 행위가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굳이 또 어떤 일반 조항을 도입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지적이 있고요. 또 약간 좀 특별한 어떤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2010년 8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한 경쟁 행위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어떤 열거된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라도 어떤 일반법상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일반 조항 도입 없이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여지가 조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재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표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대원칙이 이제 상업과 산업의 자유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대원칙의 약간의 이제 예외적인 부분으로서 지재권이 현재 운용을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예외를 또 넘어가지고 부정경쟁 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그러면 어떤 상업과 산업의 자유가 너무나 침해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 조항 도입을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터넷 광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각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 사안에서 각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 행위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또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고요. 결정 요지를 보면 이와 같은 무단 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 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결정 요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일반 조항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법 방향을 살펴보면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부정경쟁 방지법의 어떤 제한 열거적 규정으로 인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의 실효성이 좀 낮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차원이고요. 두 번째 부정경쟁 방지법의 지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의 지위가
이제 경쟁법에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재법을 보충하는 차원의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들과의 어떤 조화 관계를 통해서 일반 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셋째,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어떤 활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일반 조항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결론은 뭐 나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간략적인 그냥 설명으로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